안녕하세요. 정경호입니다. 창업가를 위한 협업과 소통이라는 과목을 맡게 됐고요. 네이버에서 정경호 대표 혹은 뭐 정경호 강사 이렇게 치시게 되면 뭐 유튜브나 뭐 다양한 채널에서 저에 대한 이력이나 혹은 영상들을 뭐 보실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창업가를 위한 협업과 소통이라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혹은 기업체에서 어떤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21세기 디지털 시대 혹은 뭐 발상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작금의 시대에 어찌 보면 다양성과 협업, 기타 여러 가지 갈등 관리, 여러 가지 협상, 설득 결국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반면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를 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기업에서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꼭 기업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또 기업체에 소속한 조직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돼. 어떤 뭐 코칭, 설득, 협상, 기타 갈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15차시 중에 13차시가 개인적으로 어떤 다양한 주제들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무엇보다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접목을 하시면서 요러한 부분들이 이론과 실제가 좀 괴리가 있구나.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게 좋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갖는 것. 결국 각자의 깨달음으로 실천해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젠 HR 혹은 전략이라는 키워드 자체는 굉장히 올드해진 느낌이 강합니다. 결국 전략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전략을 세우게 되면 현장은 좀 달라져 있는 거죠. 또 HR이라고 하면 뭐 휴먼 리소스라고 하지만 이 부분들도 많이 저는 이제 변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휴먼 리소스가 아니라 휴먼 릴레이션십 혹은 이제 피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인문학이나 어떤 우리가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부분이 결국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이 생산하고 사람이 소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것이 이 창업가를 위한 협업과 소통이 아주 중요한 헤게모니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차수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협업과 소통에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을 좀 정의를 좀 가져보고요. 뭐 시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다양성 그리고 어떤 그 조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할 경우에 또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경영, 방향성, 또 어떤 세대 어떤 변화, 뭐 고령화, 또 조직 내에서의 어떤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개략적으로나마 우리가 어떤 개념들을 잡고 또 기본적인 어떤 컨셉들을 좀 잡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습 목표로 말씀 좀 드리면 다양성의 개념과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서의 다양성과 리더십 그리고 다양성 관리를 통해서 협업 인사이트를 분석할 수 있는데 핵심 키워드는 결국 개념적인 어떤 필요성을 이해하고 어떤 다양성을 통한 생존 그리고 협업 인사이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유닛에서는 다양성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경영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 오하이오 주립대의 바니 교수는 이렇게 경영을 이야기했습니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이 바니 교수는 인사 경영에 대한 부분에서 전략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러니까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이렇게 교수인데요. 결국 경영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과적인 배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다양성에 대한 어떤 개념에 있어서는 이 키워드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전에 HR이라고 한다면 휴먼 리소스 그래서 인적 자원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바니 교수가 얘기했던 부분들도 그 한정된 인적 자원들 윤물리적인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배분할 것이냐 결과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원적인 접근에 자원적인 전략적인 접근이었다고 한다면 즉 휴먼을 캐피탈로 본 거죠. 휴먼 캐피탈이라고 해서 자본화하고 자원화했다고 한다면 이 다양성에 대한 어떤 전환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탤런트 매니지먼트가 아닐까 이렇게 전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즉 인간 개개인이 고유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들, 개성들 중에 특장점들을 얼마만큼 잘 관리를 해주고 그것들을 다양성 시대에 시너지를 내서 결국 궁극적으로 협업과 어떤 소통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다양한 어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탤런트 매니지먼트의 어떤 전환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직 내 다양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또 내릴 수 있습니다. 인종과 성별, 나이 등으로 구별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지닌 어떤 가치관, 어떤 신념, 이 태도와 같은 것들의 어떤 혼합물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득과 실이 있겠죠. 이 다양성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득과 실이라고 한다면 창의성이 어떤 원천이 됩니다. 혁신의 원천이 되죠. 예,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창조란 건 연결이다. 근데 그 연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연결하는 것이죠? 결국 다양한 어떤 개인의 시선들, 관점들, 태도와 자세들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양성의 가장 중요한 득이 아닐까. 반면에 또 실이 있죠. 응집력을 좀 저하를 시킵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가 어떤 제조업 시대, 산업화 시대, 그러니까 보통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하면 보통 200년 전부터 시작했을 때 이제 증기혁명, 뭐 전기혁명, 이제 정보혁명, 이제 지식창조화 사회다,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예전에 제조업 시대라든가 산업화 시대에는 뭐냐면 아주 고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명의 리더에 의해서, 관료제에 의해서, 과학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의 체계를 가져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어떤 패러다임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개별적인 어떤 그러니까 응집력이 좀 저하가 되고 갈등이 좀 유발될 수 있겠죠. 왜냐? 상호 존중. 근데 기존에는 어떤 상대적인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상대적인 가치가 굉장히 좀 간과되고 어떻게 배제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떤 조직 내 어떤 응집성이라든가 응집력을 이제 저하시키기 위해서 갈등의 유발이라든가 어떤 차별로 인한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어떤 그 다양성의 허와 어떤 뭐 득과 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이 가치가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이 아주 거시적인 부분의 어떤 근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이 기사인데 이 카톡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 카톡이라는 디지털 공간 내에서 왕따를 당한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사실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던 어떤 이제 어떤 흐름인데 이런 어떤 집단적인 어떤 디지털상에서의 언어 폭력이 이제 여고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빠른 어떤 세대 간에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아주 극명한 결과물들입니다. 비단 저만 비롯해도 뭐 그 카톡 뭐 그냥 닫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 카톡 그 창이란 자체를 뭐 폐쇄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가상의 공간이 오프라인 공간화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세대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20, 30대가 어떤 그 우리 소비 시장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어떤 소비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 따진다고 한다면 이 다양성은 세대 간에서도 굉장히 다양 어떤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연동을 시키면 이제 밀레니엄 세대의 어떤 등장이고 이제 고령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밀레니엄 시대라는 거는 보통 이제 미국에서 어떤 뭐 가장 먼저 이제 제기가 됐었죠. 1980년대생부터 2000년 초반까지 태생들인데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문화적으로 개방적이고 취층 수준도 굉장히 높고 하지만 소비 파워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도전 정신도 높고 호기심도 높고. 근데 이 밀레니엄 세대가 진짜 디지털 세대, 디지털 어떤 헤게모니를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것들이죠. 이러한 어떤 다양성들이 이제 도래가 되고 있고 두 번째 어떤 고령화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엄청난 변화의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이죠. 지금 뭐 인구 정점이 2030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17년, 2018년 이후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령화를 보통 이제 65세 이후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령 인구가 2060년도가 되면 거의 4, 50% 차지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어떤 패러다임들이죠. 이 디지털뿐만이 아니라
이 뭐 다양한 어떤 그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고령화다 이렇게 보고요. 더불어서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소비에 대한 소비 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생산을 한다라는 건 뭐냐 경제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고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건 다른 이야기로 그러니까 내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소비 시장이 굉장히 좀 축소가 될 수 있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우리가 기존에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패러다임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기업에 대한 부분들에서 소비에 대한 부분들, 생산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전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재 대상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고 그 풀을 좀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그 최고의 인재들을 다양한 세대들 속에서 다양한 어떤 부분들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기존엔 아주 단순한 스펙이나 경직된 부분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 세대를 아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다양성들, 조직 내에서의 다양성들을 우리가 필요하는 그래서 기업 내, 기업 외 이렇게 나눴을 때 조직 내에서는 조직의 구성원들 자체가 다양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밀레니엄 세대가 지금 조직 내에서 어마무시한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이제 세대 간의 갈등들이 이제 점점점 다 강력화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어떻게 하면 이런 세대들 간의 간극들을 이 다양성들을 존중해 나가면서 그런 탤런트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캐피탈적인 접근이 아니라 세속화되고 스펙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달란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재능과 특징들을 어떻게 하면 잘 뽑아내고 그것들을 시너지화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이후에 조직이 가져가야 할 기업의 생존과 어떤 변화, 성장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유닛에서는 생존과 성장 전략으로서의 다양성을 한번 좀 알아볼 텐데요. 이 다양성이 결국 이후에 생존과 생존 전략이다. 뭐 이렇게 성장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도 기존에도 이런 부분들과 굉장히 연동되는 역사적인 어떤 근거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 로마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로마가 이렇게까지 제국으로 번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관용과 포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오네 나나미의 이 책 뭐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물론 뭐 책이 워낙 많으니까 이 권수가 좀 많아서 한두 권 읽다가 저도 뭐 세 권 정도 이렇게 읽다가 멈췄던 기억이 나는데 이 로만 이야기 서문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했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했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졌는데 로마인들이 오랫동안 번영할 수 있었던 비결은 관용과 포용이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번영의 비결은 이제 포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건 제가 이제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은 뭘까요?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은 제가 이제 기업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질문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리더들 대상으로 리더십 강의할 때 이 얘기를 반드시 해주는데 모든 제국의 멸망의 원인에는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휴브리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휴브리스라는 용어가 인간의 교만과 오만이었다. 자,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국의 멸망의 원인, 그러니까 제국의 번영의 원인, 성장의 원인은 포용과 관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멸망의 원인은 오만과 교만이었다. 상당히 좀 뭔가 상대적인 부분이지만 뭔가 묘한 어떤 그 느낌이 오실 거예요. 결국에는 그 표현과 관용이 교만이 들어가는 순간 이걸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존중의 자세와 태도, 그러니까 오만과 교만의 자세를 택하면 성장도 하지 못하지만 결국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스인들에 대해서는 참 얘기가 많은데요. 로마 제국 왜 이렇게 번영을 했는데 이 그리스인들은 뭐 상당히 민주주의였던 시작점이고 굉장히 지성을 어떤 철학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왜 성장에 실패했을까? 이 찬란한 문명 또 민주주의의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가 성장하지 못했고 제국으로 번영하지 못했던 이유는 순혈주의를 고사했다는 거죠. 순혈주의.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가 마케도니아 출신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마케도니아 출신인데
시민권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제 그리스에서 시민권을 안 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 뭐 소위 말하니까 포용하지 않고 관용이었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서로 존중과 어떤 뭐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융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배타적이고 배제적인 부분이었죠. 뭐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극명히 나눠도 미국이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과연 흑인들, 그러니까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놀라웠던 부분들은 어찌 보면 노예의 후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대통령으로 쓸 수 있는 나라. 아, 그래서 다양성의 전형적인 어떤 선진국으로서 극명하게 나갈 수 있는. 아무리 GDP 뭐 2위, 뭐 중국, 뭐 여러 뭐 다양한 유럽, EU 뭐 있겠지만 미국을 감히 역시 US 달러가 계속해서 그 어떤 기축 통화라고 하죠. 기준인을 삼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다양성의 모범이지 않나. 반면에 그러면 한국으로 따지면 어떨까요? 저 또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난민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심지어 남북 통일에 대한 부분에서도 과연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도 과연 이 북한의 어떤 그 관점들, 태도들, 문화, 뭐 심지어 어떤 사회주의나 어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가질 그 완벽하게 간극 사이에서 야,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성의 존중의 부분이 있을까? 과연 우리에겐 순혈주의는 단일 민족의 백의 민족이라는 순혈주의를, 그래서 이건 그리스를 빗대서 우리를 한번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 국가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기업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시자라는 거죠. 기업에 있어서 뭐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죠? 뭐 고절, 심지어 뭐 외국, 동남아시아 이런 부분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협업할 수 있고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와 더불어 깨달음과 더불어 뭐죠? 자세한 태도가 되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담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이 장님의 이제 어떤 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청각이 좀 많이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전화가 딱 오게 되면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까지도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 텔레마케터라고 하죠.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셨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의가 여담으로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장과 어떤 확대, 생존에 대한 부분에서 이 다양성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화두를 삼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중에 알렉산더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알렉산더, 야, 이 멋진 친구죠. 영화로도 뭐 저도 꽤 오래전에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는 워낙 얘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출신입니다. 예, 역시 똑같이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마케도니아 출신인데 처음에는 3만 명의 군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케도니아. 그런데 이후에는 그리스 또 발칸 아시아 지역의 병사들을 합쳐서 몇 년 지나자서 10만 명 이상의 이 군사로 이제 그러니까 타민족의 언어 방식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하 이 장교들을 이 장수들을 그 타민족의 어떤 여성들하고도 이제 결혼을 하게 하도록 하는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병사 절반이 거의 10년이 지나가니까 병사 절반 이상이 타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하시잖아요. 요건 뭐 또 여담으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리품을 거의 대부분 본인이 소유하지 않고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 장수들이 물어본 거죠. 이야, 진짜 아니 우리 황제 폐하는 그럼 도대체 전리품을 뭘 가져갑니까? 그랬더니 나는 희망이라는 걸 남겨두도록 하겠다. 물론 이제 여러 이제 역사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 대단히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이런 이야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사막을 이제 행군하다가 이제 물이 너무 이제 부족한 거죠. 뭐 그래서 장수들이 이제 그 물을 이제 아껴서 이제 황제에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탁 건네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조금씩 나눠 먹었을까요? 아니면 혼자 먹고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참 저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야 정말 탁월한 리더구나. 놀랍게도 극단적인 행태인데 저는 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좀 나눠 먹거나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알렉산더는 자신이 어떤 장수들이 그 아껴서 준 그 사막에서 얼마나 물 한 방울이 중요합니까? 근데 그 물을 다 사막에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목이 같이 마르겠다. 뭐 사실 어떤 다양성에 대한 부분에서 타민족과의 어떤 결혼, 황제들을 인정해주고 그 또 다른 황제를 소위 말하는 그 부하가 이렇게 적군의 어떻게 보면 장수였죠. 적군의 황제였는데도
이렇게 살해를 하니까 황제는 황제만이 죽일 수 있다 이러면서 그 부하를 이제 처형을 했다. 그래서 어떤 적군이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포용 정책. 그래서 로마 제국과 알렉산더 대왕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포용과 관용을 베풀었다라는 것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다음 차수, 다다음 차수에서도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갈등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조직 내 어떤 불통이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어떤 조직의 폐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갈라파고스를 신도면은 경약 용어가 있습니다. 이 갈라파고스라는 섬은 에콰도르에서 한 1000km 이렇게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찰스 다윈이 이제 이곳에서 어떤 진화론을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창시했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갈라파고스란 뜻은 이렇게 안장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제 거북이의 등짝을 보고 안장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갈라파고스라는데 갈라파고스의 뜻은 뭐냐면 점점 퇴화가 되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외래종이 들어가면 그 외래종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태계를 다 교란시키면서 이것들을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스스로가 이제 자멸하게 만드는 이런 거. 그러니까 갈라파고스 신드롬을 얘기를 하면 고립된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 고립이 되고 그 다양성과 어떤 외부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방화하지 않고 폐쇄화함으로 인해서 점점 조직이 고립돼가는 거예요. 이게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IT 업계의 대표적인 어떤 몰락의 20년, 30년 동안 파나소닉, 소니 대표적인 게 소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 소형 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전 세계 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수주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폐쇄주의. 자국에 집중을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몰락의 길로 이제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점점 이제 영향력이 미미해졌는데, 그래서 이후에 차트에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갈라파고스 신드롬 그리고 사일로 이펙트다, 사일로 현상이다. 그래서 곡물 저장고처럼 서로 부서별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제 교류를 하지 않고 부서 간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내 어떤 그 불통이 일어났어요. 소통이 저해가 일어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맥킨지에서는 또 이런 또 결과물을 내놨네요. 다양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럽의 성장 기업 중에 다양성 관리를 준종주로 그러니까 이렇게 실행해온 다양성을 관리해온. 그래서 그걸 이제 도모하고 자극하고 그걸 끊임없이 어떤 그 시행해온 89개 기업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다양성 관리라는 부분들을 하지 않은 기업보다 성과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48%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약 101% 그리고 추가 성장률은 17%의 차이를 보였다. 자, 비단 어떤 수치적이고 계량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이 다양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저는 여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냉정히 한번 따져보자고요. 과연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요즘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구글의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페이스북만 따져도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싸이월드입니다. 뭐 대단한 창조물이 아닌데 근데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왜 놀라운 리더라고 할까? 왜 창조적인 리더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유는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졌는데 세상을 뒤집어놨죠. 잡스가 세상을 다 뒤집어놨습니다. 어떻게 뒤집어놨어요? 핸드폰하고 인터넷하고 이거를 그냥 말 그대로 표현하면 융화하고 연결한 것이잖아요. 기존에 핸드폰이 없었나요? 잘 생각해 보시죠. 기존에 인터넷이 없었나요?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연결을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다양성의 놀라운 힘은 뭐냐면 결국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융화하고 연결하고 화합하고 융합시키는 이런 부분들. 이것이 다양성의 궁극적인 결과물이고 다양성 관리의 아주 핵심 키워드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근데 자세와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성 중요하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좀 살짝 제가 흥분을 좀 했는데 제가 주로 이제 기업체에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리더십 교육을 하든 다양성과 협업에 대한 강의를 하든 공통적인 게 뭐냐면 안타까운 게 자신이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 스스로가 최고의 리더들 리더 스스로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너 얘기를 해봐. 근데 그 부분들이 재단하고 어떻게 보면 평가하는 부분이지 그것들을 융화하고 연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다양성의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리더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파괴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부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네가 답일 수도 있겠다 이겁니다.
다양성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할까? 네가 답일 수도 있겠다. 내가 정답이 아니라 네가. 그러니까 정답의 시대에서 해답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럼 뭐 계속해서 협업해라, 다양성을 추구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답을 쫙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결과물들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우리 맥그리거의 XY 이론이라고 하죠. 뭐 소위 말해 인간 자원적인 접근의 조직 이론 중에 대표적인 부분인데 X 이론이라는 것은 인간은 통제의 대상이고 Y 이론이라는 건 인간은 굉장히 자율적인 동물이다. 그러니까 X 이론은 뭐냐면 기존의 산업화 마인드는 마찬가지였죠. 인간들은 누구나 편안해지길 원한다. 엔트로피 형성이라고 하죠. 누구나 늘어지길 원한다. 이게 X 이론이잖아. 근데 Y 이론이라는 건 뭘까요? 인간은 자연적으로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는 역량과 있고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악독한 리더로서 뽑혔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성장을 도모했다는 거죠.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 저는 어찌 보면 이 다양성 관리와 기업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결단코 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뭐 제가 앞으로의 기업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분은 이 세계는 평평하다. 결국은 사실 이분이 신자유주의자의 어떤 창현론자라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근데 이분에 대해서 창반양분이 달라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자본주의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쟁 우위에 그래서 이분이 그렇지만 이분이 생각하신 어떤 휴먼 인간에 대한 인재에 대한 부분의 접근은 굉장히 저는 그래서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의 어떤 결합.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굉장한 스페셜리스트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울면만 팔아. 열심히 팔다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다 가져야 될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성공 법칙적으로 느껴졌었죠. 근데 제너럴리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T자형인데 깊이 들어가야 돼 넓게 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넓게 가자라는 게 뭐냐면 이 넓게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는 분야의 타 분야에 대해서 존중의 자세. 심지어 그것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자녀든 혹은 뭐 누구든 그것에 대해 태도와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배움보다 제일 중요한 게 비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의 철학적 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야기했던 T장 인재라는 거는 자신의 한 분야, 개인 브랜딩을 갖되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박학다시, 잡학다시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좀 잡학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근데 그 안에서 끊임없이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시너지를 내는 것입니다. 뭐 제가 갑작스럽게 생각이 난 건데 어찌 보면 생물학자와 건축학자가 연결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에어컨이 없는 호텔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 메디치 효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이 메디치 효과라는 게 뭐냐면 그 르네상스 시대의 메디치 가문에서 뭐 아시잖아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물리, 과학, 예술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이 메디치 가문이 이렇게 지원을 해줬대요. 그래서 이제 메디치 효과라는 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연결과 융합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냥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 생물학자와 생태학자와 건축학자가 결합을 해서 흰 개미들이 어떻게 그렇게 체온들을 낮게 유지하면서 아프리카에 살아가는가를 조사해봤더니 땅을 깊게 파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를 건축학자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땅을 깊게 파게 이 지하에서 흐르는 어떤 그런 냉온들, 이 냉온들을 지상으로 끌고 올라와서 위에 건축물을 이제 위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이게 다양한 구멍을 이제 뚫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냉기가 올라와서 이제 열기가 돼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결국은 타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인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배움과 비움의 자세가 공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T자형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한 분야는 명확히 가질 때 타 분야에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인간이라는 동물은 사실은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졌을 때 그게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자형 인재는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시가 좀 많습니다만 이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